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당시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공식 추천하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방해용이라며 국회의장의 반려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0여 명이 골프 모임을 가진 뒤 가족 등 관련자 3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운동 이후 식사 모임을 통해 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발의는 내일 오전 엄수됩니다. 정재계 인사는 빈소를 찾아 기업인 이건희의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고교생 부검에서 치사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유족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롯데택배 노동자 200여 명이 사측의 배송 수수료 삭감 등 부당행위를 규탄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입니다. 지난해 옵티머스 환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사건의 처리 과정에 윤 총장이 관련됐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미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만 추정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감찰 지시를 내림으로써 윤 총장 사퇴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저녁 기습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라임 사태 감찰 지시에선 검찰총장을 포함한 보고 계통을 살피라고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윤 총장을 겨냥한 겁니다. 감찰 대상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처리 과정입니다.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닌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좌 추적 등을 하지 않고 전원 혐의 없음 처분한 경위 등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담당 부장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측 변호인 등이 긴밀한 관계였다면서 윤 총장이 해당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옵티머스 측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는 최동욱 전 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고강도 감찰 지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윤 총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고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마지막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급속히 힘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발언에 호응한 겁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나 또는 다른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이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정청래 의원은 윤서방파 두목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정감사에선 윤 총장의 정치 입문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고위직 사법 집행 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 관련 대통령 발언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와 관련한 말씀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퇴 압박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뭐를 그렇게 여당에 감출 게 많아가지고서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떠나게 해야만이 자기네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하며 릴레이 규탄 대회에 돌입했습니다. 수용하라. 특검법 지금 당장 수용하라. 수용하라.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합동감찰이라는 초강수 카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대검의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네, 대검 앞입니다. 감찰 지시가 내려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 총장이나 대검의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에 대검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알려진 건 오늘 저녁 7시 8분쯤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때까지 윤석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 역시 감찰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장관이 감찰 예고를 한 상황이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의 사퇴나 해임을 연이어 언급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불쾌한 기색도 보입니다. 한편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앞서 당시 옵티머스 수사 의뢰권을 수사 지휘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무부나 여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해당 건은 경영권 분쟁 민원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전파진흥원과 금감원 2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민원으로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각하됐고 당시 시점으로선 누구도 옵티머스 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알 수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정결규정 위반 의혹 제기도 중앙지검 정결규정상 부장검사 정결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검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인식이 적절한 것인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추 장관이 얼마 전 아들 군 특혜 의혹 제보자에 대한 발언도 그래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검사 수사관들의 뇌물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그런 비비 보고가 있고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의 온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감찰 중인데 장관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야당이 지적하자 추 장관은 갑자기 공익제보자를 언급했습니다. 여태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날린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네? 원래의 공익제보자라고 굉장히 추켜 세웠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관님? 그렇다면 이 김봉현 씨의 2차례에 걸친 긴 장관님, 진술은 일부 확인이 장관님, 되면 이 정도 되면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 병장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른 것에 불쾌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를 두고 야권이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금융사기 피의자인 김봉현 전 회장을 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검사 비리를 찾기 위해 1조 원대 금융사기 혐의자도 공익제보자로 부르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끝나가던 시간에 추미애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 인사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안을 요구했지만 윤 총장이 네 사람이 드러난다며 의견 제출을 거부해서 법무부가 먼저 명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그동안 큰 논란이 일었던 부분인데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정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무부 국정감사 종료 직전 추미애 장관이 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더니 지난 1월 검찰 간부 인사 때 윤석열 총장이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다만 윤 총장이 거부한 게 인사안 제출인지 인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관련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는데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입니다. 국감 막판 추가 질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청해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이미 짜여진 인사안을 보여주는 건 협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인사 협의를 둘러싼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른 셈입니다.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 그건 의견하고 다릅니다. 인사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여권에서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불렀던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갔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뺏으려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정 부장검사는 이후 승진해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데 서울고검이 오늘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팔에 링거를 꼽은 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정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독직 폭행이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어서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널A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심의위에 수사 중단 공고에도 수사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정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정진웅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오늘 기소에 대해 영장 집행을 위해 정당하게 직무 집행한 것이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뤄온 국민의힘이 오늘 2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마감 시한까지 제시하며 제출을 압박했던 민주당에서는 위원 자격을 문제 삼고 급기야 국회의장이 이 사람들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연말 힘겨운 공수처 정국이 또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검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현 변호사를 야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여당이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압박한 데 따른 겁니다.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여당에서 해당 인사들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장을 향해 반려해달라고 요구했고 1년도 안 된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야당 반대를 무력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번까지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주 안에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을 국회목 추천위원 4명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을 두고 여당은 빠른 출범을, 야당은 위헌을 이유로 각각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법 개정까지 포함한 투트랙으로 공수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미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이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당의 공수처 변심에 맞춰보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였던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친위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내세웠습니다.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함께 반대할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또는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끝내야 한다며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하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던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이 여야 다툼 앞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2자릿수로 줄었고 거리두기도 1단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명이 참가한 대학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31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대전에서는 오늘 하루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8명이 추가로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80여 명의 동문 골프 모임이 열렸던 용인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 모임에 참석한 40대 남성이 지난 22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5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들의 가족에까지 퍼지면서 골프 모임별 확진자는 닷새 만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골프 라운딩이 끝난 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를 같이 치고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인근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 걸로 얼핏 나왔거든요. 대전에서는 어제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된 뒤 오늘 원생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개월 미만 아동들은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서 선생님들은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아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고요. 이 밖에 여주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강원 원주로도 퍼졌고 경남 창원의 가족 모임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전국의 집단 감염 가운데 70에서 8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일정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각급 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수능을 37일 앞두고 고3 학생이 확진돼 학교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별 교사에 응시하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고등학교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 600명 정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3학년생 1명이 확진됐기 때문인데 이 학생은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증상을 느낀 뒤 금요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예정돼 있던 학력평가를 취소하고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당장 대학별 고사를 못 볼까 불안합니다. 면접이랑 실기하면서 자격이 들어가면 나가 있으면 사장님이 하는 면접을 못 볼 수도 있어가지고. 서울 교대부설 초등학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확진돼 주변 초등학교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의 분당중학교에서는 그제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오늘 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불안한 확산세가 경로가 불분명한 연결고리를 통해 각급 학교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유행 위험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오늘 전국에서 35개 학교 등교가 불발됐는데 32개 교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초중고는 지난 1학기 평균 등교일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초등학생 1명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돼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수영장을 비롯한 지역 여가시설들도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재개장 소식은 반갑습니다만 자칫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그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건물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영장 앞에서 시작된 줄은 인근 골목까지 이어집니다. 8개월 만에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 이제 운동하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또 여러 동료들도 만나니까 좋아요. 수영장 측은 방역 수칙과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등록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했는데 2시간도 안 돼 마감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헬스장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 옆에서는 헬스장 현수막이 걸립니다. 헬스장은 찾아오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반년 만에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여가시설 재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탓입니다. 당국은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내린 것은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달인을 하루 앞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오늘도 각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결합니다. 자, 임유진 기자, 오늘도 조문객들이 많이 찾았습니까? 네, 유족들의 가족장 방침에도 고인의 뜻을 기리려는 추모 행렬은 이른 아침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종교,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가 빈소를 찾아 법문을 낭독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흥스님도 고인을 기렸습니다. 생전 예술과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온 만큼 문화계의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피아니스트 조성진, 백건우 씨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을 그래도 고인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사랑한다고. 체육계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박찬호 전 야구 선수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초창기부터 이 다저스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삼성이라
그걸 가지고 제가 자랑스러우고 자랑하고 선수들에게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계속됐습니다. 구광모 LG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발의는 내일 오전이며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고 이건희 회장 빈소에는 고인과 함께 일하고 인연을 맺어온 기업인과 문화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이 회장은 어떤 모습인지 오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4대 그룹 젊은 총수들은 기업인 이건희의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세계 어르신분들이 오래 계셔서 많은 가르침 주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또 최대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과 반도체 신화를 이끈 진대재 전 장관도 삼성전자 설립에 기여한 송경식 경총 회장도 삼성의 성공 배경으로 고인의 사려 깊음을 꼽았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많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다 그게 배경이 돼서. 삼성전자 고졸 임원 출신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주인 정신을 늘 보잘것없는 저에게,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호암상 예술상을 수상하며 이 회장과 인연을 맺은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는 자부심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이날에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국제 어디 나가서도 내가 한국인이다. 그런 자신감.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고등학생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독성 물질이 나온 이유를 조사 중인데 유족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A군의 몸에서 치사량을 웃도는 독성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독성 물질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구매한 건 확인했다.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보건당국도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하지만 유족 측은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군의 친형은 오늘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경찰이 백신과의 상관관계는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A군은 대학 진학도 마무리 단계였고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군이 독성 물질을 소금이나 설탕 등을 착각해 섭취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데택배 노조원들이 수수료 인상과 분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선두에 섰습니다. 롯데택배 노조원 250여 명은 오늘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수료 인상과 분류작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영업이익이 커졌는데 도리어 수수료를 계속 줄인다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한 달에 수수료를 150원씩 깎고 5,000개 기준하면 한 달 수수료 75만 원 깎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물류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롯데택배 측은 파업 참가자가 전체 택배기사의 2.5%에 불과해 우려하는 택배 대란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 또 배송 사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또 지원을 가서 빈 구역이나 이렇게 좀 모자란 공백들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배분해서 롯데택배 측은 노조 측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택배업계에선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25톤 트럭이 차량 2대를 밀쳐내고 도로변 커피숍으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던 업주는 트럭이 자신 바로 앞에서 멈춘 덕분에 가까스로 화를 면했는데 운전자 등 4명이 부상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25톤 대형 트럭.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와 주차된 차량까지 밀쳐내며 가게로 돌진합니다. 가게 문을 뚫고 들어가는 트럭은 계산대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춥니다. 내리막길인데 이거 신호가 걸렸어요. 여기 철근이 실려 있었는데. 사고는 오늘 낮 12시쯤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돌진한 커피점은 가게 출입문과 벽, 창문까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50대 운전자와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트럭이 코앞까지 들이닥쳤던 커피점 업주는 다행히 가볍게 다쳤습니다. 사고 트럭을 몰던 60대 운전자는 갑자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가 안 됐어요. 그건 병원 치료받는. 그거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과 제동장치 고장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고객들이 한 특정 타이어 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휠 교체를 권유받는 경우가 잇따라서 의심이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타이어 휠에 공구를 끼웁니다. 지렛대처럼 공구를 들어올리며 타이어 휠을 망가뜨립니다. 지난 20일 한 운전자가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 운전자는 타이어 전문 판매 업주 A씨가 고의로 휠을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업주 A씨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오늘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고의 파손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 일주일 동안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만 10명 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잇따랐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된 거고 사기 친 거잖아요. 경찰은 오늘 확보한 영업 자료와 CCTV 등을 분석해 추가 범죄 여부와 함께 해당 타이어 전문점이 본사 직영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위너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제품이면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한 건데 이게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골탕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제품 설명과 구매 후기를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들. 저는 구매 후기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은 독특한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같은 제품이 올라오면 판매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제일 먼저 노출되게 하는 위너 정책입니다. 누구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같은 제품을 올리면 첫 페이지에 소개되는 건데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과 구입 후기 등 홍보물을 그대로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가 이를 악용해 피해가 속출합니다. 유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너 업체로 등록돼 정품처럼 팔기도 하고 쿠팡에 올려진 원피스는 이 제품인데요. 실제 소비자에게 배송된 건 무늬만 비슷할 뿐 원단과 디자인 길이 등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전혀 시폰이라고 할 수 없는 소재의 원피스가 왔고 길이도 다르고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원피스랑은 완전 다른 원피스가 와서 별다른 노력 없이 이전 판매자가 공들여 만든 홍보물을 모두 차지하기도 합니다. 메인까지, 상품평까지, 무늬글까지 다 한 번에 뺏겨버리니까 저는 팔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반품과 환불 등은 원 판매자에게 날아오기 일쑤여서 이들은 이중 피해를 호소합니다. 먼저 올린 사람 그 주소도 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로 이제 반품 오는 거죠. 위너업체가 다른 판매자 광고와 후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건 저작권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 저작권자의 어떤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산에 대한 피해까지도 발생을 한 거죠.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이미지 제공이 어려운 영세업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도 소비자도 피해를 호소하는 위너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심사 중입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중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얼마 동안 얼마씩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정부가 오늘 그 대략의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 주택가격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실화율 90%를 했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그 가격대별의 조건들은 동일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세부담을 막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10년까지 시간차를 두고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3억에서 6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공시가는 시세의 68.2%, 반면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79.5%입니다. 같은 속도로 올릴 경우 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 충격이나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앞서 민주당은 10년 내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동시에 재산세를 낮춰주는 감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했던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보신 공시가 인상과는 반대로 가는 움직임인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유력하게 논의됐던 6억 원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현행 6천만 원 이하에 적용됐던 0.1% 재산세율은 0.05%로 재산세 부담이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수도권 지역 의원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모레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6억 원 이하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부담 증가에 따른 수도권 민심 위반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집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당이 약속한 대로 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최종 확정안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면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공시지가가 각각 2억 6천여만 원, 12억 5천여만 원, 29억 3천여만 원인 서울의 아파트 세 곳을 예로 들면 현실화율 90%, 즉 공시지가가 시세의 90%가 되면 2억 원대 아파트는 재산세가 45만 원에서 73만 원, 12억 원대 아파트는 367만 원에서 600만 원이 넘고 29억 원대 아파트는 942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또 12억, 29억 원대 아파트는 종부세도 늘어나 기존의 80만 원에서 거의 700만 원, 또 83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넘는 이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는 현재 상황에서 전망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죠. 어쨌든 모든 집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90%로 고정이 된다면 비싼 집보다 싼 집의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이 현실화율, 즉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여당 안대로 2030년까지 모든 집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려면 시세 30억 원 이상 집은 이미 현실화율이 80%에 이르니 앞으로 10%포인트, 단순 계산을 하면 1년에 인상률이 1%포인트입니다. 반면에 6억에서 9억 원 사이 집은 90%까지 약 23%포인트를 올려야 하니까 30억 원 이상 집보다 인상폭이 2배 이상 높다는 얘기죠. 자, 공시지가 상승폭의 체감 정도가 집값이 낮은 층일수록 클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윤 기자 설명대로라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주는 뭐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건 어떻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방안이 추진 중이죠. 대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지금도 높은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 높일 거란 우려도 큽니다. 예.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실거래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 사실 정부의 목표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진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인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바이든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하는 양상인데 두 후보는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핵심 경합주에 대한 막판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두 후보 모두 오늘 펜실베니아를 방문했다는데 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도시 세 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다른 경합주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펜실베이니아를 세 차례 방문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이든 후보 또한 체스터에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일주일 동안 펜실베이니아에서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6곳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두 번째로 많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4년 전 선거에서 트럼프가 0.7%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은 특히 사전 투표 열풍이 뜨겁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혹시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전투표 열기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300만 명이 사전투표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9개 주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 정당을 분석해보니까 민주당 지지 유권자가 49%였습니다. 공화당은 28%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층은 트럼프 지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당일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CBS 조사를 보면 아직 투표를 안 한 유권자의 경우 플로리다에선 트럼프 지지가 59%로 바이든의 40%를 크게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도 58%대 41%로 트럼프 지지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대선과 묘하게 얽힐 수 있는 연방대법관 상원 표결이 있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찬성 52, 반대 48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인준 행사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됐습니다. 이 구성은 대선이 끝나고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패션업계의 자구책은 남다릅니다. 벌판과 숲속이 런웨이가 되고 인형이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한복을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숲속 흙길을 따라 걷는 모델들. 옷은 어느새 자연과 어우러집니다. 제주도의 광활한 벌판에서는 말을 타고 등장하고 역사공원부터 버려진 공장, 심지어 화물창고의 컨베이어 벨트도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내년 봄, 여름 트렌드를 선보인 서울 패션 위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처음 무관중 온라인 공개를 선택했고 실내 무대를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박스형의 큐브형의 런웨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공간에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디지털 컬렉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해외 패션쇼는 더욱 실험적입니다. 의상을 선보이며 런웨이를 걷는 모델과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 심지어 디자이너까지 모두 인형으로 제작됐습니다. Wow, I just love a puppet show. This isn't a puppet show. This is a fashion show. 인적이 드문 자동차 경기장의 트랙도, 새가 지저귀는 숲속의 계곡도 멋진 무대로 탈바꿈했습니다. 관객이나 방식,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온라인 무대가 패션계의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Hello, are you looking for some pizza? 백발의 피자 배달원에게 부부가 팁을 건넵니다. 그런데 $12,000, 우리 돈 1,4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How do I ever say thank you? I don't know what to say. 이 89살 미국 할아버지는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집세도 내기 어려워서 피자 배달에 나섰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단골 부부가 팁 $1씩을 모아주자고 SNS에 제안했고 지난달 5만 명이 십시일반 거금을 마련한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라는 말이 실감나는 일화입니다. 코로나로 배달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봄에 이어 우리 주변에서 택배 기사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관에 편지와 간식, 음료수를 내놓는 것 말고도 이번엔 건강을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두드러집니다. 조금 천천히 오셔도 괜찮다거나 당일 배송 요구를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SN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택배기사와 분류직원 4명이 숨지자 안타까운 마음에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택배사들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는 업계 처음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고 분류 작업에 1,00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기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2주 만입니다. 그 36살 택배기사는 새벽 4시 반까지 배송을 하고 집으로 가면서 동료에게 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420개 들고 나와 다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밥 먹고 씻고 한숨 못 자고 나와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집어넣고 무사하기를 바랐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 사회, 우리 정부와 정치는 코로나 시대에 그저 당연한 일로만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니 하는 광고 문구는 소비자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편리한 문명의 상징인 양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한 축이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그 그늘을 걷어내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됐습니다. 10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배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희뿌연 하루였는데요. 내일까지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먼지가 남아있겠고 이후 미세먼지는 전라도를 지나서 밤에는 경상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서 호흡기 건강이 비상입니다. 여기에 일교차도 심해지고 있어서 면역력까지 떨어지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지역 서울은 10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대구가 21도, 여수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7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